근대적 경제 성장의 역사적 기반이라는 타이틀은 음, Historical Foundation을 모던 이코노믹 그로스의 기반으로서 생각해 보겠다 하는 그런 챕터입니다. 그래서 근대적 경제 성장의 역사적 기반이라는 타이틀 아래서 어, 한국 역사의 세 가지 기본적 요소를 맨 처음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20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단일 언어를 사용하고 단일 문화를 공유하는 단일 민족 국가였습니다. 한국은 나이지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국가와는 달리 7세기의 신라 시대, 신라 다이너스티, 결국은 신라 다이너스티가 음, 어, 당 다이너스티 인 차이나와 연관이 되고 그래서 신라 다이너스티가 한국을 통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는 유교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유산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신라가 어, 당 다이너스티의 차이나의 도움으로 통일이 되었는데 이때의 스토리가 조금 자세히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음, 신라 시대는 신라 아, 왕국은 연합하여 고구려, 백제를 물리치고 통일하였습니다. 음, 통일했습니다. 네. 그래서 동아시아는 유교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헤리티지라는 단어를 쓰죠. 유산으로 가지고 있고 한글을 창제함으로 해서 이조 킹 세종에 의해서 리 다이너스티의 1500년대에
그 한문이, 예, 그 차이니즈 간지, 차이니즈 레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당시 글을 못 읽는 사람들,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시해서 문맹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Invented Phonetic Literacy Language는 called 한글이라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문자는 크게, 그러니까 한자식, 차이니즈 캐릭터식 문자와 영어에 해당하는 문자로 둘로 분류를 합니다. 그 차이니즈 캐릭터의 뜻은 한자 한자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하늘을 나타낼 때는 하늘 천자를 쓰죠. Chinese character. Each character has a meaning. That's nature of Chinese character. 음. 그런데 이 영어는 school이라는 몇 개의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죠. school. 그렇죠? 굳이 표현하자면 한글은 영어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글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이 상당히 독특한 언어 체계다. 그래서 한문과 같은 것을 우리가 표음 문자라고, 표의 문자, 뜻을 캐리한다는 뜻에서 표의 문자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나 한글을 표음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문을 전용으로 하던 시대에서는 too difficult for education to reduce illiteracy rate. 문맹률을 낮추기에는 한문이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가령 1945년에 한국이 일본 식민지하에서 독립했을 때도 일리터러시 레이시 40%에도 한국민의 40%는 글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잠깐 그 인터넷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끊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소작농들은 경지 면적당 매우 높은 생산량을 달성한, 네, 이거를 인텐시브 파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말은 오포짓 워드라는 뜻입니다. 이 OPP는 익스텐시브 파밍이라며 지주와 관리계층을 부양하고 상업공급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소작농들은, 그러니까 경지가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지주들로부터 땅을 이양받아 가지고 높은 생산량을 달성해야, 그래야 일부는 지주에게 돌려주고 일부는 자가 소비를 하고 하는 식으로 생산량을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파밍한다. 이 말은 굉장히 알뜰하게, 그러니까 열심히 경지 면적당 높은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파밍하는 것을 우리가 인텐시브 파밍이라고. 반면에 중국과 같은 넓은 땅,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넓은 땅, 미국과 같은 넓은 땅에서 대단히 파밍을 하는 경우, 막 기계로 농작을 하기도 하고, 그거는 인텐시브 파밍이 아니라 우리가 익스텐시브 파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주와 관리 계층을 부양하고 서포트하고 상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주요 주제는 한국의 이게 왜 서론이 나오냐? 아, 별거 아니 주요 주제는 한국의 경제사회 및 행정의 현대화인데 위교제에서 서구와 미국의 제도 가치 절차를 향하며 이에 맞춰 변화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발전은 상당히 불균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절에서도 우리가 배웠죠. 한국 역사의 세 가지 기본적 요소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1910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45년까지 일본에 공식적으로 합병되었습니다. 언엑스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본 통치하에서 심한 박탈감, deprivedness라고 얘기하죠. 일본의 경제 통제 정책으로 인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 의해서 소련과 미국은 일본의 항복에 합의하며 38선을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을 두 부분으로 분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근대 한국 경제 성장의 주요 특징은 1인당 소득의 상승에 있었습니다. 네, 그건 당연하죠. 전통적이거나 후퇴하는 전근대 사회가 아니라 도쿠가와 일본이 1600년에서 1868년 사이에 정치적 통일과 상업의 급속한 발달로 도시와 문해력, 리터러시 레이트 수준 및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켰던 것을 한국 경제도 따라가려고 애를 쓰게 된 것입니다. 3년 전의 전근대 중국 성인 남성의 3분의 1이 literacy rate of adult population reached about 33%. 그러니까 1000년 전의 전근대 중국은 상당히 문명도가 높은 문맹이 상대적으로 적은 3분의 1 정도는 글을 읽을 수 있었고 수십 만 명 이상이 20년이 넘는 정규교육과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인구는 6배를 증가했으며 곡물 생산량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그 중근대의 생활 사정이라든가 교육 사정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중국은 1969년 이후에 비로소 보편적 초등교육, 그러니까 유니버설 프라이머리 에듀케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정령의 그러니까 나이가 6살에서 12살에 속하면은 초등교육을 프라이머리 에듀케이션을 유니버설리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중국은 1969년 이후에나 가능했고 일본은 이것보다 1세기가 빠른 19세기 후반에 이미 가능했다는 것이죠. 근대 산업 운영을 위한 기술 훈련,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국내 상거래 통제가 있었고 정부기관 및 정치적 행위는 중국의 정치적 현실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또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통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를 흔든 역사적 사건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13세기에 몽골의 인베이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는 몽골 엠파이어가 그야말로 세계를 지배할 때죠.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13세기에 몽골의 침략을 받고 그 흔적이 제주도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국의 제주도에 관광을 오시면은 몽골이 내려와서 거기에 지은 사당이라든가 여러 유적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4세기부터 1910년까지는 이제 조선시대가 열렸는데요. 1590년대에는 히데요시 하에서 일본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에서 가장 그 데베스테이팅, 아주 극심한 그런 일본의 침략에 시달리게 되죠. 그거를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칼렌더 이어 임진에 발생한 일본의 침략이라는 뜻에서 임진왜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결국 그 왜란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히데요시가 명을 명 다이너스티를 공격하러 가는데 도로도 내놓고 식량도 내놔라. 우리가 명을 치러 가니까 한국이 도로도 내놓고 식량도 보급해라. 그런데 당시 한국의 사정은 명의 눈치를 보는 사정이죠. 명이 사실상 한국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뭐 숙국이나 마찬가지로 명의 지시에 따른 것이 한국의 왕조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히데요시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명의 군대가 한국을 침략하게 되고 일본과 싸우게 되죠. 이때 가장 유명한 한국의 장군이 제네럴 리순신. 여러분들이 서울에 오시면은 광화문 광장에 보는 조각 리순신. 어, 그 유명했던 이유는 리순신이 비록 12척에 남아있는 그 네벌 포스를 가지고 그 일본의 함대를 물리쳐서 결국은 일본을 패퇴시키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제네럴 리순신을 제네럴 넬슨 오브 잉글랜드 who defeated Spain naval forces 스페인 함대를 물리친 영국의 넬슨 장군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어쨌든 그러한 그 히스토리가 있었고 한국의 근대 전 인구 증가율은 연간 0.5% 미만이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어, 굉장히 주의 깊게 이 말을 되새겨야 하는데요. 이 당시는 생산력이 곧 인구 증가율이었습니다. 인구가 증가해야 생산이 늘 수가 있었죠. 왜 농경사회니까 인구가 증가해야 계속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인구가 증가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인펀트 모탈리티 레이트, 다시 말하면은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인구가 증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력은 인구 증가에 비례했습니다. 결국 14세기가 들어서 1910년이 돼서야 한국의 인구는 7, 8배 증가하게 되고 경적지의 면적은 2배 또는 그 이하로 증가했습니다. 인구는 7, 8배 증가하는데 경작지의 면적이 2배밖에 증가를 안 하면은 결국은 인구는 파버티에 시달리게 되죠. 다시 말하면 헝거, 항상 식량이 부족한 그러한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1918년 일본 최초의 토지조사, 다시 말하면 1910년 한국이 일본과 합병된 이후 일본 당국이 일식민지 정부가 최초로 실시한 토지조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한국인은 약 0.12헥타르, 약 3분의 1 에이커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일본만이 한국보다 1인당 경장 면적이 낮았습니다. 결국 그 결과 일본과 한국은 인텐시브 파밍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인텐시브 파밍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이 좁은 데에서 수확량을 많이 얻어야 되니까 비료도 주고 가꾸고 항상 워터가 흐르도록 만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인텐시브 파밍이라고 그러는데 보시면 일본은 단위 면적이 경작 면적이 오히려 한국보다도 1인당 경작 면적이 낮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을 정도로 일본도 따라서 인텐시브 파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대 이전 동아시아 인구의 증가를 보면요, 제가 인구 증가율이 하나의 프로덕션 커퍼시티, 다시 말하면은 생산력 증가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굉장히 저조하다가 비로소 이제 한일 합방이 이루어져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이루어져서 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 기간 동안 그래도 상당히 헬시한 증가율을 중국도 13년 1953년 이후에 급속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일본도 0.32% 헬시한 증가율을 보이다가 1872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급속히 연간 인구 증가율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 증가를 보면은 당시 1900 지금 남북한 합계가 2,200만 정도, 1935년 경우에 1970년 남한만 4,500만 이렇게 한국의 인구 증가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들의 도시화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령 인구 1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한국은 전체 인구의 2%만 살았습니다. 1911년에. 그 비중이 1921년에는 1.5%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근데 중국은 19세기 초에 전체 인구 중 10만 명 이상이 산 대도시에 사는 비중이 2.5%였고 1900년, 1910년에는 3.4%, 1938년에는 4.9%로 굉장히 늘어났죠. 그러니까 중국은
대도시 중심으로 발전을 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을 보면은요, 19세기 초 6%가 1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도시화율이 제일 빨랐고, 그 다음이 중국이고 한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적으로. 전통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를 살펴보면은 일본의 식민지 점령은 한편으로는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산업 경험을 확산시키고 노동력을 증가시키고 교육 시스템이 확장되고 더 많아졌으나 한국인 지주는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미난 사실인데요. 결국 농촌은 일본인 지주가 차지함으로 해서 농촌 지역은 더욱 빈곤해졌다는 이런 양면적인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온통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에서 제한된 토지가 굉장히 제약적이었다, 작았다. 상대적으로 높은 헥타르의 땅 작물 수확량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인텐시브 팜이 필요했다는 것은 전에 얘기를 했고요. 1600년 이후는 모내기가 가능해졌다. 여러분들은 몽골에 사시니까 몽골에서도 모내기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몽골 사정을 잘 모릅니다만은 트랜스플랜팅이라 그러죠. 라이스를 한 번 길러내서 그 모를 다시 이식해서 쌀을 재배하는. 어, 남한에서는 쌀과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했어요. 여름에는 쌀을 재배하고 겨울에는 barley, 보리를 재배하는. 베트남과 같은 나라에서는 산모작도 가능했겠죠. 트리플 크라핑이라고 하죠. 14세기에는 면화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때 스토리가 뭐 한국사를 좀 자세히 하는 학생들은 알겠습니다만은 면화 도입에는 문익점이라는 그 관리가 당시 중국에서는 면화의 씨를 금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수했다는 것은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금지했습니다. 문익점이라는 관리가 어, 말하자면 훔친 거죠. 음. 중국으로부터 붓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붓이라는 거는 어, 펜슬. 어, 옛날에는 그 펜슬을 보관하는 통이 밤부 통이었다. 밤부 속에다가 펜슬을 보관을 했는데 그 부통에다가 면화씨를 숨겨 들어왔어. 그래서 페이머스 스토리인데 이렇게 해서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는 한국에서 면화 사업을 하고 옷도 만들고 굉장히 번창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16세기까지 면허를 도입하지 못하였지만 사실상 면직물을 굉장히 발전시킨 건 오히려 일본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도입했더라도 면화공업을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일본이었다 하는 것을 이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유럽이 이제 미국을 발견했을 때 그 미국에 가서 관계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냐면 irrigation system for water supply입니다. 이 담배나 고구마 농작에 이리게이션 시스템이 안 들어가면 물을 공급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천수답이 돼가지고 담배 농사와 고구마 농사가 다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유럽이 미국을 발견하고 가장 한 중요한 일이 이 관계 시스템을 깔아준 건데 20세기 초반의 한국은 복잡한 선진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때 일본을 통해서 관계 시스템을 도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조선시대 왕조의 후기에 한국은 토지 소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대 농촌 노동력은 대부분 무료였습니다. 세 개의 계급이 있었는데요. 양반, 평민, 천민 이렇게. 양반으로의 진입 제한은 일본이 가장 높고 재미난 사실이죠. 일본에도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고 중국에도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었다면은 양반으로의 소셜 스테이터스 모빌리티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사무라이 계급의 영원한 사무라이 계급. 난 사무라이가 사무라이 계급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 다음이 한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제한이 가장 적었습니다. 이 재미난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 사회의 어떤 그 텍스처라고 그럴까요? 사회의 분위기, 사회의 시스템을 갖다 반영하는 것이죠. 중국은 아주 천민이라도 시험만 잘 봐가지고 관리 시험만 잘 보면은 바로 평민이나 양반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드물게는 평민에서 양반의 지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있었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가장 제한이 심했던 건 일본이었다 하는 사실이 재미난 사실입니다. 중국에서는 원칙적으로 3단계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누구나 최고 관료직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양반만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원천적으로 제한을 했던 것이죠. 조선시대 시기의 두 가지 사회적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향은 노예계급의 점진적인 감소 경향입니다. 자유롭고 매매되는 토지에 대한 민간 소유권이 발달함에 따라 그러나 잘 사는 소수의 가족들에게 집중적으로 분배됐습니다. 중국과의 차이점은 민간 소유권이 상당히 센트럴라이ズ돼 있다. 집중적으로 분배돼. 그러니까 아주 부자만 민간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어, 아주 빈부가 좀 심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중국과의 대비해서 1910년대 일본식 민주정부 조선총독부라고 얘기합니다만 토지조사 결과가 재미난 사실인데
경작지의 전부를 임대한 농부들은 40%, 경작지의 전부를 소유한 농부들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농부들은 임대를 한 것이죠. 조선시대 후기에 강한 관료주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비로크라시의 성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제주의를 억제하는 두 번째 힘은 정부의 빈약한 재정 상태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전체 생산의 2% 내지 30%밖에 생산을 못하고 GDP 대비 정부 자산을 보면은 한국은 2% 미만, 중국은 2%, 독국가와 일본은 25%, 메이지 초기에는 12%였어요. 그러니까 the power of central government was larger in Japan than in China or Lee Dynasty in Korea. 다시 말하면 중앙 권력의 중앙 정부의 파워가 파워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인 자산인데 텍스의 결과 얻어지는 자산인데 그것이 일본은 중앙 정부가 훨씬 힘이 강했죠. 중앙 집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2% 미만이었다. 그러니까 로컬 가버먼트들이 더 힘이 있었고 중앙 정부는 힘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도시, 유럽과 같이 상거래 중심이 아니라 귀족 정체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함부르크라든가 암스테르담 같은 것이 다 상거래 중심지였죠. 그 도시화가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과 같이 동양에는 정치의 중심지, 도쿄나 오사카나 서울 등에서도 전부 정치의 중심지가 동아시아 도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많은 수의 사무라이 계급이 있었고 서울에는 20세기 초 20만 명 이상의 군대가 주둔하였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3분의 1, 중국의 13분의 1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사이즈, 키를 암시해 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통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에서 상당한 도시 인구 규모가 상업명을 형성했습니다. 큰 마을에서는 행사인과 행정센터가 있는 정기적인 5일장, 피프트 데이 마켓이 열린다. 제가 알기로는 몽골에서도 이 피프트 데이 마켓이 한때 열렸던 것으로 저 듣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5일마다 시장을 여는 그러한 행사죠. 17세기와 18세기에는 민간 상업이 확장됐고 17세기까지는 돈 대신에 번거비라든가 곡물을 코모디티 마니로 사용했습니다.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반 우리주화 코인이 도시에서 대부분 유통되었고 정부 수공예품의 쇠퇴, 정부 수공예품을 많이로 쓰던 것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외 무역은 정부 독점이었고 한국은 중국에서 사절단을 받고 일본으로 사절단을 보내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상업은 파마스는 18세기와 19세기에 더욱 발전했지만 중국과 일본의 비슷한 발전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습니다. 거의 스타일 올렸습니다.
Korean commerce lagged far behind Chinese and Japanese commerce.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타국으로 화폐를 송금하기 위한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근데 중국과 같은 한국의 그 양반들이 관료가 되는 주요 경로가 였고 18세기에는 17 내지 31%의 관료가 비주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서면 방식의 의사소통 언어인 고전 중국어를 주로 가르치고 1921년에 50만 명의 학생이 약 30만 개의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학교 구조는 이중 구조였는데 한편으로는 서당이라 그래서 북쉘터라 그래서 일종의 빌리지 스쿨이죠. 그것이 각 마을마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디펜던스 무브먼트의 센터가 됐었어요. 한국의 독립운동에 각 시골에서. 그래서 일본이 식민지 정부에서 모던 자파니즈 스쿨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단발령을 내렸습니다. 단발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헤어 커팅 임포즈. 당시 민족학교, 한국의 빌리지 스쿨에서는 남학생들도 여학생들도 다 머리를 길렀습니다. 근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단발령을 도입해가지고 머리를 전부 깎게 만드는. 머리를 깎아버리니까 빌리지 스쿨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러한 억압적인 사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통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를 보면은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스트에이시아의 캐탈로그. 1840년에 중국이 오피엄으로 개방을 하게 됩니다. 1854년에 일본이 개항을 하게 되고 한국의 개항은 1875년에 강화조약,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에 대해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이슨 에달 이 책의 저자들은 Korea was dangerously late in opening its port이라는 단어를 유명한 글을 쓰게 됩니다. 한국이 사실 중국의 개항보다 한 35년, 일본의 개항보다 한 20년밖에 안 떨어졌는데 뭐가 그렇게 dangerously late하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이 너무 늦게 개항을 해서 1910년 자판에 언엑스되는 것입니다. 네, 이 사이에 또한 1900년대, 1902년, 1903년,
자판, 청, 워, 차이나. 1903년에는 자판, 러시아, 워가 있었고, 결국 이것에서 전부 자판이 consolidate power in East Asia, and therefore 1910 Japan annexed Korea as a colony. 이 스토리가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네, 이러한 그 근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선 역사적으로 보면은 15세기에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했다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고, 1930년대 문맹 퇴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촌 가정의 20% 미만만이 문맹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국가의 극단적인 고립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개항이 늦었다는 것이죠. 16세기, 17세기 동아시아 동남아 국가는 대부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식민 통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1839년, 1842년의 아편전쟁, 오피엄워로 인해서 칭 다이너스티, 포비드 오피엄 트레이드 종료. 그럼 칭 다이너스티가 오피엄 트레이드를 금지시킨 이후에 중국은 무역 사절단들과 다른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홍콩, 마카오, 롱텀 리스 테리토리에 들어갔고, 그렇죠? 홍콩과 마카오는 장기 임대 조차 지역이 됐고, 차이나즈 포스트 오프닝이 이루어졌던 것이 이 시기였습니다. 1854년에 페리 제독이 미국에 블랙십을 가지고 블랙십을 블랙이란 말은 구로 일본어로는 구로라는 뜻이고 후레라는 것은 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블랙십을 일본말로 직역한 것이 구로훈해인데 이 페리 함대가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은 할 수 없이 개국을 하게 됩니다. 개항을 하게 되죠. 일본 인구의 3분의 1은 프랑스와 미국 침략에 저항했습니다. 1871년까지. Korea opened its port in 1875 by Korea-Japan Treaty, 강화이 아일랜드 Treaty, dangerously late. 뭐에 대해서 비해서 느리다는 겁니까? 20년 전 일본의 오프닝이나 40년 전 중국의 오프닝에 비해서 한국은 굉장히 늦었다. 오프닝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마침내 1876년에 서방세계에 개방이 됩니다. 서구와 일본에서 발생하는 경제 및 사회 변혁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재정적 자원이 너무 미약했습니다. 30년, 34년 이상 동안 한국은 독립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마는 1905년 일본 전쟁에서 러시아 함대의 패배로 한국의 독립국가로서의 존재할 가능성이 분수됐습니다. 네.
이게 1905년이네요. 제가 잘못 적었죠, 아까? 1905년. 그러면, 이게 전쟁 10년쯤일 텐데, 이것도 나중에 고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905년 일본 전쟁에서 러시아 함대의 패배로 한국의 독립국가로서의 존재할 가능성이 분봉쇄되었습니다. 1910년 병합의 형식이 뒤따르게 되고 산업화와 근대화가 일본 식민지로서의 경험을 하게 되는 전환기를 통하게 됩니다. 식민 통치는 그 영향이 매우 직접적이고 복잡하며 많은 트라우마를 남기게 됐습니다. 19세기에 농노 또는 노예제도는 거의 사라지고 마스터 노예 관계가 아닌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 관계가 성립했고 대중교육 분야에서는 한국은 독자적이고 이용하기 쉬운 문자의 발명으로 중국과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K컬처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쉬운 문자의 발명으로 중국과 일본을 능가했던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식민 통치의 영향. 오케이. 1910년부터 45년 일본은 연합군에 항복했으므로 종전이 됐죠. 1945년에. 일본 식민 통치는 짧지만 막대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격렬한 한국의 군사적 정치적 저항이 뒤따랐지만 한국의 국가적 문화적 정체성을 없애기 위한 일본의 억압이 이루어졌습니다. 리프레션이 이루어진 거죠. 일본식 이름과 일본어가 강요당했습니다. 아직도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반일, 반감, deep rooted anti-Japanese spirit이 한국 사회는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위해 일본의 식민 통치는 비참한 재앙으로만은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은 식민 통치에 프로와 콘이 있었다. 그러니까 쟁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고 억압된 부분이 있었냐 하면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양면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의 생활 수준은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모두 하락했지만 한국의 근대 성장을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일반 경제 성장은 1910년에서부터 45년 사이에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조업 성장이 연간 10% 이상 있었고, 농업 성장은 각각 2%, 어, 우리 그 한국 학자인 완성환 씨가 추계한 거에 의하면 1919년, 21년, 39년, 41년에 2%가 아니라 1.6%다 하는 것이 한국의 농업 성장이었습니다. 연간 총생산 및 GDP 성장률은 약 4%, 인구 증가율은 연간 1.6%와 1인당 생산재 상품 제품이 약 2%.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 하나인 일본과 유사한 비율로 한국의 식민지 경제는 성장을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의 경제적 필요에 부응하고자 했습니다. 1940년 한국의 제조업 자본의 94%가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금속, 화학, 가스 및 가전제품과 같은 주요 부문은 일본이 맡고 한국 기업은 훨씬 작고 재정적으로 열악했기 때문에 그러나 1944년에는 1600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있었지만 전체의 19%에 불과했습니다. 81%는 일본인 기술자였는데요. 그러더라도 이 19%가 나중에 전후에 남아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19%는 0%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일본인 도미네이팅 제조업 쪽이었지만은 그래도 한국의 기술자가 전체의 19% 남아 있었다는 것은 그 이후 한국 경제 발전을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45년 해방 이후 1947년 제조건설 시설 수가 1065개에서 4,500개로 감소했고 고용은 41% 감소했으며 제조업 생산량은 1939년 수준의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 사람들이 떠난 이후에 생산량은 형편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반도와 한국 전쟁과 일본 시장과 국민의 분열, 일본 식민지 지배하에서의 규칙은 대부분 효과가 없게 되고, 그러나 소유권 및 물리적 자본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표 33호에 참조를 해주시면 한국 공장 노동력의 상당한 팽창이 있었습니다. 늘어났다는 것이죠. 1940년 12월에 12,000명에서 1940년에는 30만 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상당한 숙련된 노동 인구로 독립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으로의 대규모 이민, 1945년에 일본에 1,900만, 2천만 명이 살았는데 식민지 기간 동안 만주에서 일본 소유 영토가 급증하고 도시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은 도시의 근대 생활 생산 부문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독립 이후 경제 발전을 위한 인적 자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통 한국의 교육 기반은 다른 많은 근대 사회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일본 제국에 통합시키려는 to integrate Korean Peninsula with mainland Japan, to perpetuate colonialism in Korea. 한국에서의 식민지주의를 영속화시키기 위한 거죠. 일반 학교의 수는 1911년의 306건에서 1921년 715건, 1937년에는 2,600건으로 급속히 증가시킨 것이죠. 이것은 다 일본이 한국을 영구적으로 지배하려고 했던 것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학생 수는 1937년까지 90만 명, 1945년까지는 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1921년 일반 학교에서 15만 7천 명의 학생이 여전히 전통적인 학교에 다녔는데, 서당이라는데, 등록된 29만 3천 명 정도였습니다.
1937년 수준이 거의 최절반 수준인 것이죠. 교육 피라미드는 축소되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은 수만 명, 대학생은 수천 명이지만 입시에서는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제도적 발전으로는 근대 금융 체제인 정부 재정, 부산, 서울, 만주, 유럽 간 철도, 일본의 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쌀 수출 시설 확장. 그러나 한국의 화폐 및 금융 시스템은 1910년 체제로 돌아갔고 삼림이 벌채됐습니다. 1945년 이후에는 연료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긍정적인 변혁 또한 도입됐습니다. 농촌 확장 시스템이 이루어졌고, 구조선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변화와 어, 기타 농업 및 산업을 위한 특별은행들, 산업은행, 농업은행 이런 것들이 쓰게 됐고, 연세대와 고려대학교의 사립대, 서울대의 학문적 우수성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한국은 저렴한 쌀의 원산지이며 일본의 잉여 인구를 위한 한국 쌀의 수출이 이루어져서 토지조사 및 모든 공공토지 인수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농부가 자가 소유한 토지에서 임대인이 소유한 토지와 임차인이 빌린 토지로의 꾸준한 전환이 있었고,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민 가구는 38%에서 55%로 증가했습니다. 임차인이 경작하는 토지의 약 17%는 일본인 소유주가 소유했습니다. 소득 분배 자료가 없지만 농촌 빈민층의 높은 빈곤도가 존재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무역과 소득 분배인데요. 1937년에 한국 농가의 절반이 1헥타르에 달하는 땅을 농지로 소유했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지주에 의해 소유되었습니다. 도시 임금 감소에 영향을 받아서 1910년부터 44년 사이에 WPI, 농업의 물가 지수는 315% 증가한 데 반해 화폐 임금은 262% 증가함으로써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한 것이죠. 왜냐하면 화폐 임금보다도 도매 물가 지수가 더 상승을 해버리면 물가가 더 뛰어버리니까 실질 임금은 하락하는 것이죠. 1인당 국민소득의 꾸준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구 절반 이상은 소득은 절대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과 토지개혁 및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임차가 늘어나고 동시에 농산물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쌀 및 기타 농산물 주요 수출국은 1920년에서 30년 식량이 한국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1925년부터 39년까지 한국의 총 쌀 생산량의 40%가 일본에 수출됐다. 한국이 쌀이 남아 돌아서 일본에 수출한 것이 아니라 이 쌀이 비쌌기 때문에 일본에 40%를 수출을 하면은 더 많은 잡곡을 수입해서 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무역부문은 토지가 재분배될 때 붕괴된 농민들이 자신의 쌀을 집주인에게 주는 대신 자국의 쌀 대부분을 소비하기 시작한 불평등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식민지 기간의 도시화 과정을 보면은 어,
결국 그 한국의 식민지 기간에도 1명 이상이 사는 도시와 보면은 도시 지역이 10만 명 이상인 지역이 1910년에는 2.6%가 살았는데 41년이 되니까 9.8%. 10명 중에 한 명은 도시에 살았다는 것이죠. 10만 명 이상이 살 급격한 도시화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상품 순가치의 생산, 상당히 광업 및 제조업이 빨리 성장. 농림어업은 어, 그래도 스테디하게 슬로우 그로스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작 소작농분포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식민지 시기는 한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통치의 정치적 목표 때문이죠. 국가 운영에 대한 관리 경험이 없었고요. 조선시대에 대한 불신과 일본의 독재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뒤이어 국가가 분열되고 대부분의 광산과 생산량의 절반은 북한에 남아있습니다. 많은 생명과 자원의 파괴를 가져왔죠. 한국 전쟁 때문에. 1945년 이후의 정치 불안정이 1961년의 군부 쿠데타로 이어졌고, 일제 식민지주의의 유산, 한국인들은 효과적인 정치 제도를 개발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남북한 제조업 생산 비교를 보면은 섬유나 이런 쪽은 남한이 비중이 높았고, 그다음에 이게 에, 중장비 이런 쪽은 북한이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제조업 생산 비교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